안녕하십니까. 지캠프 기구팀 전석영 책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기술은 양산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첫 번째, 제품 디자인에 대해 소개하고, 두 번째, 제품 기구 설계, 세 번째, 제품 워킹 모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가장 양산에 중요한 금형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사출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디자인. 필요 인원은 1명에서 2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제품 디자이너 1명이 필요합니다. 제품 디자이너 1명이 필요하고, 패키지 디자이너 1명이 필요로 합니다. 제품 디자이너는 제품을 디자인하기 전에 이 제품이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는지를 서치를 해야 되겠고, 어떤 트렌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제품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제품을 디자인하게 되면 컨셉 A, B, C, D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최소 3개, A, B, C까지는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서 그거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금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컨셉 A라는 제품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컨셉 A라는 제품, 이런 형상을 갖고 이런 동작을 하는, 이렇게 문이 열리고 하는 동작을 하는 컨셉 A. 자, 두 번째는 이런 형상을 갖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오픈된다라는 컨셉을 가진 제품을 두 번째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데 오픈은 이렇게 열려서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컨셉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디자인 품평회를 거쳐서 하나를 제품을 선택을 하게 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품 품평회를 거쳐서 선택된 아까와 다른 제품이지만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기구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료가 되어 있는 디자인을 갖고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음 단계인 설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품에 이제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착용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걸 렌더링으로 보여준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거친 다음 기구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구 설계. 제품 기구 설계 필요 인원은 1명에서 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된 데이터로 내부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 모델마다는 틀리지만은 한 1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제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멀하게 한 15일에서 30일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모델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모델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인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명 정도, 3명에서 4명 정도로 왔다고 생각해서 기재를 하게 되었고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디자인 데이터가 나오면 설계가 완료된 데이터를 우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안쪽에 어떻게 PCB가 들어가고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지 분해도를 그려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기 위해서는 안쪽에 이런 조립 구조를 갖는 후크, 그 다음에 LED가 들어가는 부분, 버튼이 들어가는 부분, 나사로 조립하는 스크류가 들어가는 부분, 알루미늄 부분, 고무 부분, 이런 식으로 러버나 PCB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기구 설계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일에서 30일. 간단한 건 15일 정도면 소요가 되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한 30일. 좀 더 크고 부품 수가 많은 것들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구 설계를 진행해서 3D 데이터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기구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구 설계를 진행하는 단계는 우선 디자이너가 외관 3D 데이터를 디자인으로 해서 완성을 해서 렌더링을 진행한 다음 그게 선택이 된 데이터로 3D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다시 기구 쪽에서 외관 데이터를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외관 데이터를 모델링을 해서 그
그 외관 데이터를 갖고 동작 구조나 조립 구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동작 구조나 조립 구조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조립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서 필요한 파츠를 생성을 합니다. 가상의 파츠를.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넥 파트 부분에는 이런 형상이 들어가고 러버가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바디 쪽은 바디 R, 바디 L, 바디 R, 버튼, 여기에 인디케이터, 여기는 코에 들어가는 노즐, 모듈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생각을 해서 파츠를 생성한 다음 조립 구조를 갖는 내부 설계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조립 구조를 갖는 내부 설계를 실시하면 이런 식으로 내부 설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텐션을 받는 버튼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텐션을 받을 수 있는 USB 캡 같은 거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다 완료가 되면 그 완료가 된 데이터를 갖고 금형 가공에 필요한 구배 및 형합성 검토를 진행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양산에 필요한 그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금형에 필요한 구배, 금형이 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배 및 조립성 검토, 형합성을 검토해서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체크한 데이터를 가지고 금형을 가기 전 금형 전 단계인 모급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모급을 진행하기 위해서 워킹 모급을 진행을 할 거고요. 워킹 모급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다음 스텝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워킹 모급에 필요한 인원을 5명 정도로 선정을 우선 했고요. CNC 가공 1명, 그 다음에 3D 프린트 동작 가공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설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C 밀링 한 대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제품 하나당 한 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알루미늄으로 가공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수지, ABS나 PC 가공하는 거 한 대, 꼭 2대가 필요하기는 한데, 우선 한 세트 기준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한번 선정을 해서 한 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FDM은 한 10대 정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 번 많이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FDM 방식으로 적층하는 그런 3D 프린터 방식이고요. 제품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조립도 한번 해보고, 또 다시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LA 타입의 적층 방식의 프린터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CNC 밀링에 좀 준하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3D 프린터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선호하는 그런 3D 프린터입니다. 자, 다음에 제품 모급에 필요한 인원 5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품 표면 처리 및 조립 인원 1명. 이렇게 제품이 나오게 되면 제품이 가공을 하거나 3D 프린트를 하게 되면 그 표면이 결이 생기고 CNC를 하게 되면 공구가 지나간 이렇게 공구 자국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엣지가 살아있는 부분은 공구 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조립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사상을 해주는 인원이 1명이 필요하고요. 3D 프린터나 CNC로 하게 되면 3D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색상이 있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이런 고광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표면 처리를 깔끔히 한 후에 여기에 스프레이를 분사해서 이런 광택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원이 1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크 인쇄 인원 1명. 실크 인쇄는 이렇게 제품 외관에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원을 다 해서 2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D 인원에서 3명, 5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모급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씩 다 아까 그 설계 데이터를 보신 것처럼 이런 리브를 그대로 가공을 하고 이런 부분은 공구 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서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PC나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ABS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실크 인쇄도 진행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를 워킹 모급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킹 모급을 다 완료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워킹 목오브의 스텝은 3D 데이터를 받아서 그러니까 기구 설계 쪽에서 STEP 라는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런 STEP를 받아서 툴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3D 프린터는 이 STEP를 다시 STL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STL 파일로 변환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CNC 가공 툴패스는 STP 가공으로 STP 그 데이터로 툴패스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3D 프린터는 STL 파일로 슬라이싱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슬라이싱 작업을 진행해서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면 가공에 들어가게 돼서 가공에서 나온 것들을 후가공으로 다시 깔끔하게 아까처럼 색을 입히거나 실크 인쇄를 진행해서 이런 최종 단계의 제품을 돌출해낼 수 있는 단계를 모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급 단계를 확인을 해서 제품이 양산에 준하는 그런 동작 단계를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테스트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출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설계 단계로 들어와서 다시 필요한 부분들을 조립에 간섭이 되는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가공을 해서 또 혹은 프린터를 해서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이 스텝에서 문제들을 많이 돌출해서 많이 수정을 해야지 다음 금형 단계에서는 수정을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돌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G캠프 쪽에서는 여기까지 단계들을 돌출해낼 수 있는 단계들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돌출을 했으면 이 돌출된 방법으로 금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금형 진행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형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금형 제작 시 기본 설비 및 설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설비. 범용 설비는 어떤 것이 있냐? 밀링, 선반, 연마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밀링입니다. 밀링은 코어 가공 시는 기본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드 베이스의 포켓 가공, 이런 포켓을 가공하거나 이런 면, 직각으로 되어 있는 면들을 치는 그런 가공 그런 기계입니다. 3.0면으로 되어 있는 가공은 할 수 없고 이런 면들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공을 합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있고 이 포켓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국이 있는 것들은 엔드밀이 지나가면 공구가 지나가면 생기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선반은 밀링은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평면의 위쪽에서 가공을 진행하는 겁니다. 내 선반은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 측면이 있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되고 측면에서 공구로 가공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사산을 낼 수도 있고 원통, 핀이나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연마기. 연마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마 기기가 있고요. 숫도를 이용해서 이 쇠 부분을 긁어내서 면을 표면 처리를 깔끔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연마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게 연마가 된 부분입니다. 제품의 시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그 제품의 면도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마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우선 밀링은 2대 정도 필요하고 선반 1대, 연마기 1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형에서. 자, CNC 설비, CNC 밀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범용 밀링은 평면만 가공을 하는 거지만 이런 CNC 밀링은 이렇게 측면, 이렇게 필요 있는 면이나 곡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위에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하기 때문에 CNC 밀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물 CNC 3D 코어 형상 가공 시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캐비티가 되겠습니다. 자, 코어 캐비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제품이 코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캐비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수지가 차서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코어 캐비티입니다. 이런 거를 가공할 수 있는 CNC 밀링이 필요합니다. 한 대 정도 필요하고요. 자, CNC 고속 밀링. CNC 고속 밀링은 무엇이냐면 흑연, 전극 3D 가공시에 필요합니다. 아까 CNC 밀링으로는 가공이 안 되는 이런 엣지 부분, 샤프 엣지를 원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알이 생기게 됩니다. 알 생긴 부분들을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깎아내면 되겠지만은 모공은 아까 사상하는 사람이 깎아내면 되는데 이건 깎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방정 가공을 이용하거나 좀 이따 설명드릴 와이어 커팅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제품을 코어나 캐비티에 위에서 이렇게 전기로 직직직직 눌러서 이런 형상들을 만드는 그런 형상물들을 만들 수 있게끔 이런 동이나 이런 전극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속 CNC 밀링도 한 대가 필요하고요. 자, 다음은 와이어 커팅. 와이어 커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프 엣지를 원하거나 각이 살아있는 부분에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어 커팅은 이렇게 제품에 이렇게 있으면 원을 뚫어서 여기 실을 꽂아서 그 와이어를 꽂아서 이 와이어가 이런 형상을 제가 원하는 형상을 파낼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파내는 것들이 다 와이어 가공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와이어 가공으로 진행을 해서 각을 살릴 수 있게끔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금형 제작 시에는 와이어 커팅기와 그리고 이런 그 와이어 커팅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CNC 밀링 한 대, 고속 밀링 한 대, 와이어 커팅기 한 대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방전 가공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엣지나 가공하기 힘든 CNC로 가공하기 힘든 부분을 이런 전극을 깎아서 고속 밀링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으로 전극을 깎아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깎아내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깎아내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돌출해내는 그런 방식을 방전 가공기라고 방전 가공을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전 가공기는 한 2대 정도가 필요하고요. 네, 다음 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이스트. 호이스트는 뭐냐면 금형 이동 시 금형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금형을 이동할 수 있게 쉽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이쪽 부분에 금형을 달 수 있게 이렇게 달아서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이런 작업 다이는 금형을 올려서 금형을 상하를 닫고 열어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다이가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 다이는 한 2개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비 운영 시 필요한 인원. 자, 현장 지원팀이라고 해서 2명, 금형 설계 1명, 그 다음에 CNC 밀링 가공 툴을 하시는 분 1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설비 운영팀. CNC 고속 밀링 가공기 및 CNC 밀링 운영자 1명이 필요하고요. 와이어 커팅 운영자가 1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NC 방정기 운영자가 1명이 필요합니다. 다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립팀. 금형 조립 사상 1명.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금형 제품이 완료돼서 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제품을 조립하고 사상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제품이 형암면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 1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작기계 운영자, 밀링, 연마 선반을 조작하는 인원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1명, 2명, 3명, 4명, 5, 그래서 7명. 금형 제작하기에는 7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 금형을 제작을 하려면 7명이 필요하고요. 자, 금형이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에는 사출로 진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형 설계하고 금형 제작을 어떻게 되는 작업에 대해서 스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구 설계가 완료되면 완료된 기구 설계 데이터를 검토를 합니다. 이 부분이 금형에서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금형 빼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요. 금형 파팅 라인, 금형의 파팅 라인을 정하고 게이트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형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금형 설계가 진행이 되면 몰드 베이스, 포켓 가공, 아까 범용 밀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속 가공으로 진행을 하고요. 코어 캐비티도 CNC 밀링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 진행이 된 걸로 아까 방전기와 와이어 커팅으로 가공을 진행을 하고 사상을 마지막에 사상을 한 다음에 사출을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출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사출에 필요한 설비는 우선 설비, 반드시 사출기가 필요하겠죠. 사출기가 필요하고 사출기의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냉각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랩 파쇄기도 필요하고요. 자, 사출기는 조건에 따라 틀립니다. 금형 무게에 따라 80톤, 120톤, 이건 오타는데 150톤, 250톤, 여러 가지 톤수들이 있고요. 제품 군에 따라 틀려지겠죠. TV 제품들, 큰 금형들을 하시는 분들은 250톤, 아주 작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은 150톤, 120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군에 맞는 사출기가 각각 필요합니다. 만약에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런 곳에서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금형 사이즈를 정해서 사출기를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사출기 냉각탑. 사출기 냉각탑은 사출기 온도를 내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사출기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출기 온도를 내려주는 그런 그 기계가 될 수 있고요. 스크랩 파쇄기는 사출을 한 후에 남은 잔량, 그러니까 원 제품이 있으면 그 원 제품에 달려있는 런너나 이런 스크류 같은 것들을 여기 딱 잘라주면 이 부분이 남는 부분인데 이 남는 부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쇄를 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재생 수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랩 파쇄기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금형 온도 조절기. 금형 온도 조절기 한 대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사출기당 한 대가 필요합니다. 금형 온도 조절을 하는 거고 원재료 건조기 한 대. 이거는 재료의 그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날리기 위해서 재료를 건조하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냉각기. 이것도 금형의 온도가 올라가면 금형의 온도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금형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을 겁니다. 구멍이 나 있으면 이 부분에 호스를 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밖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서 금형의 온도를 낮추는 기계를 냉각기라고 합니다. 이런 냉각기들이 필요하고 금형 온도 조절기도 필요하고 원재료 건조기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설비 운영 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출기를 운영하는 사출기 기술자가 한 명이 필요하고요. 설비 운영팀이라고 해서 사출기용 냉각탑, 금형 온도 조절기, 원재료 건조기, 냉각기, 스트랩 파쇄기를 운영하는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가공, 런너 및 게이트를 절단하는 인원이 한 명이 필요를 해서 총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금형에서 필요한 금형을 제작을 하고 사출까지 하려면 최소 10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런 10명을 필요로 해서 양산을 하는 제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